그라쿠스 형제의 어머니는 코르넬리아인데요. 코르넬리아는 스키피오, 대스키피오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스키피오는 바로 2차 포에니 전쟁에서 하니발 군대를 물리친 그 스키피오입니다. 그라쿠스의 아버지는, 형제의 아버지는 좀 일찍 죽었는데 코르넬리아가 워낙 명망이 높은 부인이라서 주변에 있는 귀족들이 코르넬리아와 재혼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집트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마저 코르넬리아와 결혼하고 싶어서 구애를 했는데 이 코르넬리아가 아주 독특한 부인입니다. 대개 이 당시 귀족들은 배우자가 죽으면은 뭐 재혼, 삼혼 계속 그렇게 해갔는데 심지어 프톨레마이오스 그의 구원에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그라쿠스 형제의 어머니로 알려주고 싶다. 아주 이런 꿈을 갖고 자식 교육에 이제 굉장히 공을 들인 것이죠. 당대의 유명한 수사학자나 철학자의 교육을 받아서 이 형제는 연설가로서 명망을 얻게 됐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이제 연설의 귀재가 됐던 것이죠.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김덕수입니다. 지중해 제국으로 성장한 로마는 일단은 로마의 영토가 확장됐다는 면에서 로마인들로서는 큰 승리의 열매를 향유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밖에서 오는 자원으로 충분히 나라를 경영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중해 세계에 거대한 교역망과 시장이 형성되면서 역시 로마의 경제적 부흥은 가속화됩니다. 이제 뭐 곡물도 물론 생산하지만은 이 상품 작물, 즉 포도나 올리브 재배와 같은 이 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상품 작물 재배하는 경향이 이제 생깁니다. 가축 사육도 아주 곡물 생산보다는 대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곡물 생산은 그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산품이었다면은 상품 작물과 가축 사육은 이것이 농업 활동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탈리아 반도에는 대규모 노예 노동력과 자본이 투자되고 상품 작물과 가축 사육을 주로 하는 라티푼디움 경영, 우리가 보통 대농장 경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영 방식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농장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중소자영농, 자기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적은 토지를 가지고 곡물을 주로 생산하던 그런 다수의 대부분의 평민들의 삶에는 큰 타격을 주게 된 것이죠. 이걸 우리가 중소자영농의 몰락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근데 중소자영농의 몰락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자영농이 대부분의 로마 시민의 주축이었는데 그들이 바로 로마 팽창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공화정기는 모든 군대가 직업군인이 아니라 이제 이 시민군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에 징집할 수 있는 또 이 시민군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로마 군사력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귀족과 부유한 평민들은 또 이런 변화와 함께 공유지 보유 상한선을 어기고 과도하게 공유지를 보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소자영농은 몰락하고 점점 더 많은 공유지가 소수의 그 지배 엘리트에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라쿠스 형제가 등장하는 것이죠. 자, 큰아들 티베리우스는 30살의 나이에 호민관으로 선출됐습니다. 호민관은 다른 게 아니라 평민의 보호자였기 때문에 그는 호민관직을 이용해서 지금 로마가 처한 상황, 자영농이 몰락하고 군사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앞으로 로마가 지중해 세계의 통치는커녕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자기들의 지배권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이 위기심을
빨리 불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이 상황에 이제 농지법을 이제 개혁 입법으로 평민회에 제출했는데 이 내용이 첫 번째 로마 시민 한 사람당 공유지 보유 상한선을 506에라로 한다. 성인 아들 2사람까지는 506에라를 추가로 더 점유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최대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이제 1006에라 정도입니다. 두 번째 조항이 중요한데 이 공유지 보유 상한선을 어긴 공유지는 몰수한다는 것입니다. 몰수하고 토지 없는 시민들에게 36에라씩 분배하고 농지세를 납부게 한다. 그러니까 저 농지법은 이제 공유지를 과도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저런 거를 원로원에게 물어보면 원로원 의원들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뭐 평민회는 입법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칙대로 그냥 평민회에서 농지법을 제한한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의도는 이제 이탈리아 각지에 곡물 생산을 회복해야만 하겠다. 그러려면은 로마에 와 있는 많은 무산 시민들에게 이 토지를 주어서 이렇게 농촌에 정착시켜서 이제 공화정이 한참 전성기에 있을 때 그 중소자영농을 재육성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자, 공유지는요, 사유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이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문제 삼은 것은 사유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뺏는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공유지예요. 공유지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영토가 팽창하고 로마의 그 공유지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 많아진 공유지를 특정인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좀 토지 없는 빈민들에게 나누어서 골고루 이렇게 살아가게 하자는 게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생각이고 그렇게 또 과도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제 부자들, 다수의 원로원 의원들 기득권 침해에 분노할 뿐만 아니라 이제 호민관 티베리우스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 정적들은 티베리우스가 자신을 왕으로 선포했다 이렇게까지 소문을 내면서 반대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티베리우스는 1년 동안 개혁 운동하느라고 막 이제 씨름을 했는데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자기가 임기가 끝나면 이걸 누가 추진할 것인가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주위에서 개혁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만약에 당신이 그대로 물러나면 당신도 위험해지고 뿐만 아니라 개혁 운동도 그냥 좌초된다. 그래서 기원전 130 다음 해에 혼인관직에 재선해라. 그러다 보니까 티베리우스도 그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기는 새로운 공약을 내걸고 이제 호민관 재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호민관 재선 시도도 이 당시에는 반대파들에게는 공격의 빌미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게 콘술도 그렇고 호민관도 그렇고 재선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제 로마의 관행이 아니었어요. 평민회에서 호민관을 선거하는 날 반대파들의 공격이 예상되니까 연단에 있던 티베리우스는 이제 많은 그 평민 대중이 모인 데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 내가 지금 반대파들에 의해서 어떤 물리적인 그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뜻으로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이제 나름대로는 제스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마저도 반대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공격의 빌미를 삼았는가 하면은 티베리우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왕관을 요구한다.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티베리우스를 놔두면은 이 공화 정체 자체가 혼란에 빠진다. 그러면서 반개혁파 원로원 의원들에게 무기를 들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티베리우스와 그 일파 300여 명이 아주 굉장히 그 혼란 속에서 학살되고 시체가 티베리우스 강가에 벌어지는 대참극이 발생합니다. 공화정 수립 이후 신분투쟁이 일어나고 그동안 그래도 대화와 타협,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던 로마가 이제 전성기에 이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은 폭력 사태로 넘어가고
그 뒤에 로마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에 빠진 것이죠. 귀족들은 뭐 이렇게 이제 개혁파를 제거했지만 평민들을 두려워했고, 평민은 원로원의 권위를 존중해 왔던 그 과거의 좋은 공화정 전통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로마는 정치 폭력의 시대가 시작이 됐던 것이죠.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개혁은 그렇게 일단락됐습니다. 근데 그보다 9살 어린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원로원 귀족들의 예의 주시를 받으며 때가 이렇게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기원전 123년 형이 죽은 지 10년 만에 호민관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가이우스는 형 티베리우스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교훈을 얻고 개혁운동을 이어갑니다. 그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개혁 입법을 또 제안합니다. 그건 뭐냐면 식민지 건설인데요. 이 식민지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제 이 로마 근처에만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데 여러 지역에 식민시를 건설해서 그리로 분산시키는 거죠. 카르타고 땅에 식민시 건설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6천 명의 식민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거기에다 정착시키고 그들에게는 조세를 면제해줘서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생각은 이 라틴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수여하는 것. 이 라틴 시민들은 원래 라티움 지방에 있던 그런 이제 라틴 동맹의 시민들인데 로마 시민권보다 이렇게 차등 이렇게 한 단계 낮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라틴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수여해서 이들이 로마의 어떤 이 통치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라틴 시민들이 점점 더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자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로원이 이렇게 보니까 가이우스 그라쿠스 인기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역시 또 그 개혁파를 분열시키는 또 이 원로원의 아주 강력한 이간질이 생겼어요. 가이우스의 동료였던 동료 호민관이었던 드루수스라는 호민관이 있는데 이제 호민관은 됐지만은 그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원로원 귀족과 다름없이 그렇게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밖에 그 아프리카까지 가서 6천 명이나 식민시를 건설해 줘도 평민들은 거기까지 가는 거 좋아하지 않을 거다. 자기는 12개의 식민시를 이탈리아 전역에 흩어서 이제 로마에 있는 무산 시민들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자기는 오직 로마 시민에게만 그 식민시에 나갈 권리를 주겠다. 자, 이렇게 차별화된 기회를 제공하면서 평민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민들 볼 땐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우리를 위해서 많이 활동은 했지만 동맹국 시민들에게까지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동할 수 없었겠죠.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개혁안은 경쟁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라쿠스는 인기가 급속히 하락했어요. 그래서 기원전 21년 세 번째 호민관직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적들은 기회가 잘 됐죠. 원로원 비상의결을 발표하고, 이 비상의결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계엄령 수준입니다. 즉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제 그 가이우스와 그 일파를 제거해서 빨리 국가의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심지어 가이우스의 머리를 가져오는 자에게는 현상금으로 머리 무게만큼의 황금을 주겠다. 결국 기원전 122년 군술 오피미우스는 무장한 원로원 의원들을 대동하고 평민회를 급습했습니다. 가이우스 그라쿠스 전기에 보면은 3천여 명이 학살됐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일 때는 300여 명이었거든요.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3천여 명을 학살했다는 건 대참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저 극단적인 폭력 사태가 나오니까 그는 쓸쓸하게 그 자기 노예 한 사람과 함께 도망가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머리를 가져오면은 금을 주겠다 이런 현상금이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달아보니까 5.5kg나 나간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뇌를 꺼내고
그곳에다가 납을 채워가지고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아주 잔인하게 정말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잔인한 데까지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죠. 결국 이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개혁은 이런 식으로 정말 비참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이 그라쿠스 형제 개혁은 정말 폭력과 유혈 사태를 이렇게 동반해 하면서 그 뒤 로마 공화정이 몰락하는 그런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라쿠스 형제는 근대사의 영웅으로 이렇게 추앙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 사회로 돌아가면은 로마 공화정의 몰락을 가능케 했던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는 이제 원흉 또는 뭐 로마 공화정이 나아지게 하려고 발버둥 쳤던 실패한 개혁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어떻게 이제 로마 사회가 양분돼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휘말리는가 하는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